한국의 군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SLBM 발사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에서 이뤄진 2차례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인데요. 하지만 SLBM의 완성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비난론을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은 SLBM과 전략원잠을 개발할 때 내부의 반대 때문에 개발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로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회의적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찬성하더라도 그 시기를 미루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들도 나름 그럴듯한 주장인지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핵무장으로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SLBM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SLBM은 과연 어떠한 SLBM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SLBM을 개발해야 주변국이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미 해군은 역사의 길이 남을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햇빛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인류의 기술을 한 번에 도약시켰는데요. 1958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1은 인류 최초로 북극점 빙하 아래 도착했습니다. 자망 96시간 만인 8월 5일에는 3000km의 빙하지대를 돌파해 그린란드 바다 위로 부상했는데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세계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작가 줄 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 등장했던 노틸러스-5가 현실이 됐다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은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만에 더 엄청난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SLBM UGM-27 폴라리스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중 수중 15m에서 소형 로켓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쟁국이었던 소련 역시 미국보다 앞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1954년부터 소련은 소련 최초의 SLBM R-11FM 미사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수중 발사가 불가능했으며 잠수함이 부상한 다음 엘리베이터로 미사일을 올려 발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거리 역시 짧았는데요. 사거리는 20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SLBM을 만들고자 했던 소련 지도부의 닥달에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사용하는 R-11 스커드의 미사일을 개조한 참사였는데요. 반면 미국의 폴라리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700km에 달했으며 수중 발사 역시 가능했습니다. 이 폴라리스 미사일 때문에 소련은 감히 미국에 덤비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무리하게 미국의 한마댕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 했던 이유 역시 이런 엄청난 격차를 조금이라도 메워보려던 발악이었는데요. 이처럼 SLBM은 그 존재만으로 정말 막강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LBM은 왜 치명적인 무기일까요? SLBM이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핵무기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3대 핵전력 중 상호 확증 파괴 매드 2차 보복 능력을 맡고 있는 핵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 매드는 축약단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미쳤다라는 영어 단어 매드와 같은 발음인데요. 그 개념이 정말 들리는 소리와 같이 미친 발상이기 때문에 매드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매드의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약 네가 날 죽인다면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개념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 확증 파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 기습 공격으로 아군의 전력이 거의 전멸하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살아남은 약간의 전력만으로도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복 임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무기가 SLBM입니다. 국토가 모두 불바다가 됐더라도 바닷속에 숨어있는 핵잠수함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 SLBM을 탑재한 전략원잠 SSBM만 충분하다면 정부와 군대가 완전히 와해되더라도 상대 역시 끝장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SLBM을 보유한 미, 중, 러, 영, 푸,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무력 충돌을 하더라도 전면전은 하지하려는 것이나 점점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북극성 SLBM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SLBM 수중 발사에 이어 SLBM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우리 역시 본격적으로 SLBM과 핵잠수함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SLBM은 다른 미사일과 달리 목표까지 도달하는 생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SLBM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ICBM의 생존성을 늘리기 위해 미사일 기지를 안반이 두건 땅속에 짓거나 이동형 발사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미사일 정밀도는 오차가 1m 안팎일 정도로 정밀한데 이 때문에 지상에 있는 여러 미사일 발사체들은 적의 공격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생존력은 기존 ICBM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잠수함 발사탄도탄 SLBM은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됩니다. 그리고 SLBM은 보통 원자력 추진이 가능한 핵잠수함에 탑재됩니다. 이렇게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전략원잠 SSBN이라고 하는데요. SSBN은 미사일을 싣지 않는 대신 적의 전략원잠을 사냥하는 공격원잠 SSGN이나 일반 재래식 잠수함 SSN과 달리 철저하게 적의 도시와 군부대 등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무기계의 황제입니다. SSBN은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 몇 달씩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이 가능해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 적의 영토와 가까운 지역에서 머뭅니다. 그러다 자국이 타국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을 수행하는데요. 이 전략원잠을 잡을 수 있는 법은 사전에 공격원잠을 적의 항구 근처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출항하는 전략원잠을 추격해 격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2단계에서 추적에 실패할 경우 상대가 공격을 개시할 때까지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원잠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의 난이도는 물론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SLBM 폴라리스 역시 내부의 반발 때문에 한때 개발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미 해군은 1952년 V2 로켓을 이용해 함대에 대한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분석했었는데요. 당연히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자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뇌부는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 인식이 맞았습니다. 당시 탄도미사일은 보관이 어려운 액체연료를 사용했고 폐쇄된 환경인 군함에서 이 액체연료가 누출될 경우 군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전 속도 역시 아주 느렸는데요. 해상에서 수시간 동안 발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군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 당시 미 해군 수뇌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항공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SLBM을 만들 수만 있다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해군 항공국은 개발 권한을 가진 해군 작전사령관을 무시하고 해군성에 직보를 했는데요. 그 덕에 사장될 뻔한 SLBM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후임 작전사령관에 이지스함의 이름으로 더 유명한 알레이버크 제독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SLBM 개발이 시작됐는데 결국 미국은 경량화된 탄두를 실은 중거리 미사일인 UGM-27 폴라리스 여러 발을 수직 발사관에서 운용하는 전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SLBM이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있기 위해선 전략원잠이 그 무엇보다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기술도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해군의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정도입니다. 현재 이번 함의 전력화가 진행 중인데요. 도산 안창호 배치원의 경우 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곧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강력한 핵잠수함 전력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후 탄도탄 탑재량이 10발로 늘어날 도산 안창호 배치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 보유를 떠나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무리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지만 결국 핵 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잠항이 어렵고 고속 기동 시간 역시 원잠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설령 우리가 SLBM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원잠과 전력원잠을 보호할 공격원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한국군은 전략원잠 없는 SLBM이
왕고 없는 찐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LBM 수중 발사 성공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를 공개한 것일까요? 보통 한국가가 전략무기나 기술을 공개할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해외 방산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목적이고, 다른 두 번째는 그 이상의 전력을 확보했으니 적성국들에게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SLBM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도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이 SLBM의 개발 성공을 세간에 알릴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것은 SLBM을 탑재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구상 역시 어느 정도 끝마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 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1개월 만에 현무 시리즈의 파생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3개월 만에 SLBM 보유를 선언한 우리 군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전략원잠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주광군을 져야 하는 일각의 주장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여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전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아직 전후복구조차 다 마치지 못한 빈공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단 8분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연구진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고난의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적을 일궈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